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블록체인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요즘 핫한 기술인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언제부터 이 기술이 시작됐고 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 이런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김성훈 대표님과 함께 블록체인의 역사를 좀 탐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블록체인 역사는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많은데 그걸 오늘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어려운 걸 재미있게 얘기한다는 건 참 힘든 일입니다만은 기대 많이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 블록체인은 최근에 뭐 몇 년 사이에 뭐 급격히 알려졌지만은 그 시작은 훨씬 이전이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처음 등장하게 된 계기가 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블록체인이라는 건 원래 지금은 다 코인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1991년에 스튜어트 하버와 스콧 스토넷이라는 두 연구자가 디지털 타임 스탬프라는 개념을 새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고요. 이게 비트코인의 기초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암호화를 강조하고 확산을 시킬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처음 시작이었었고요.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고요. 그렇군요. 그런 블록체인의 출발은 금융이나 거래와 관련된 게 아니라 단순히 데이터 보호에 초점을 맞췄군요. 네네, 맞습니다. 인터넷 산업혁명 이후로 엄청난 데이터가 쌓이게 되는데 이걸 중앙화하게 되면은 자꾸 해커라든지 외부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가치가 있는 데이터일수록 해커의 공격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은 저 비용으로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서 시작한 게 블록체인이고요. 그거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중앙화된 시스템이 아닌데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겠다라고 시작한 게 블록체인의 시작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등장에 대해서 많이들 그렇게 이제 들어보셨겠지만은 이 사건이 왜 블록체인 역사에서 중요한지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2008년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어떤 변화가 생겨났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비트코인 백서를 이제 발표하게 됐고요. 거기에 블록체인의 한 영역 중에 하나가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분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네네. 뭐 좀 어려운 말 같지만 또 가만 생각해 보면 크게 어려운 것 같지도 않네요. 네, 맞습니다. 나카모토가 금융 시스템을 탈중앙화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기존의 중앙화 시스템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접근법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모든 국가, 그다음에 중앙은행 이런 중앙 시스템 관자의 금융이 전부였던 시대에 탈중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게 된 게 2008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미국 달러 화폐 여러 가지 변동성 때문에 하나의 대안으로 출발한 건데요. 탈중앙화 금융 시스템 말 그대로 누구도 통제하지 않는 탈중앙화 시스템인데 보안이라든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주장하게 된 게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블록체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것도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군요. 블록체인의 구조와 원리 이런 걸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 그대로 블록 플러스 체인이라는 개념이고요. 블록 안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하나 블록을 연결한 거를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과거의 블록을
새로운 블록과 연결할 때 해시 함수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이 해시 함수를 약간 이해하는 게 이 블록체인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요새 뭐 해시니 해시 함수니 네, 네.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알긴 아는데 네. 자세한 내용을 아는 분들은 많지 않겠죠. 해시 함수가 핵심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신데 네. 뭐 그렇다면 해시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보안을 강화하는 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예. 이전 데이터를 압축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하나의 그 작은 영역으로 집어넣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블락을 그 다음 영역에 또 새로운 작은 블락으로 집어넣는데 그 모두가 이제 해시 함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한 번 쌓여진 블락은 오픈된 정보이기 때문에 위번조를 하게 되면 이 생태계 전체에 다른 사람들이 알게 돼 버려서 위변조가 모든 사람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위변조를 할 수 없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위변조하면 적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네. 위변조를 할 수가 그렇죠. 없는 네, 네. 구조적인 시스템이라고 보면 되겠군요. 네. 비트코인 이후에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블록체인이 크게 발전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차이는 뭐 어떤 것인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통화에 그 어떤 중점을 둔 것이라면은 이더리움은 이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여러 가지 하위 프로젝트가 주 프로젝트에 붙을 수 있는 구조를 완성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2015년 이제 부테린이라는 이 친구는 원래 비트코인 그 클럽에 그 활동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는데 스마트 컨트랙이라는 그 개념을 이해하면은 그 확장성 문제가 비트코인이라는 건 디지털 통화에만 집중을 뒀는데 다른 많은 산업으로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설계하고 거기에 혁신을 이룬 친구가 빅탈리 부테린입니다. 아, 예, 예. 스마트 계약이라는 개념, 뭐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군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이게 사용이 되는지도 한번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같은 메인 체인이 있으면 예. 그 체인에다가 내가 어떤 조건식의 알고리즘이나 프로그램을 짜서 그 메인 체인에 탑재할 수 있는 걸 스마트 컨트랙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계약, 그다음에 게임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뭐 투표 시스템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 값을 특정 알고리즘으로 메인 체인에 붙일 수 있는 게 스마트 컨트랙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 귀에는 그 투표 시스템에 관한 얘기가 네. 그 현실적으로 이제 필요한 얘기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우선 뭐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면 이더리움이 나오고 나서 많은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ICO를 통해서 자금을 모았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IOC란 뭔지 그리고 블록체인 산업의 확장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ICO는 영어로 이제 Initial Coin Offering, 그 초기 코인 뭐 제공 뭐 이런 개념인데요. 이거를 가장 유사하게 이해하는 거는 IPO 개념이라고 기업 공개 개념하고 똑같은 개념이고요. 기업 공개는 어떤 이제 회사가 잘 성장을 한 다음에 대중에게 그걸 오픈하는 것을 기업 공개 개념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개념을 차용한 게 ICO, 새로운 프로젝트를 대중에게 오픈하고 그 관련된 자금을 펀딩하는 것을 ICO라고 합니다. 뭐 그렇지만 ICO 때문에 많은 문제도 생겼다. 네. 뭐 이렇게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IPO는 정부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 검증된 회사를 검증된 방법으로 투자하게 하고 수익을 달성하게 하는 프로시저를 가지고 있는데 ICO는 일단 규제가 없이 시작하다 보니까 그럴듯한 프로젝트가 대중에게 어필만 하고 자금을 끌어모은 다음에 결과치를 도출하지 않는 게 ICO의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예, 예. 다 뭐 낯선 얘기이긴 한데 네. 우리 하여튼 좀 이걸 신경을 써서
얘기를 듣고 이렇게 예. 보면 뭐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죠, 사실은. 전혀 그 예, 예. 어려운 게 아니고요. 예. 기존 개념에 뭐가 다른지만 이해하면 되는데 ICO는 IPO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뭐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예, 예. 최근에 그 블록체인 기술이 뭐 더 발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뭐 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도 더 여러 독자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최근의 트렌드는 레이어 2라는 기술인데요. 기존의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이 인기를 가지게 되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엄청난 거래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이 속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속도에 속도. 문제. 예. 예를 들어서 지금도 비트코인을 보내고 결제하는데 수초에서 수분이 걸리는 것이고 이더리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원래 그 코인이라는 게 결제에 쓰이도록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뭐 몇 분 동안 결제 컨펌이 안 난다면 이걸 쓸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개념이 레이어 2 개념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예, 레이어 2 솔루션이라는 거를 예. 뭐 지금 설명해 주셨는데 전 처음 듣는 얘기가 많고 네. 그러니까 좀 더 좀 자세하게 네.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뭐 비트코인 메인넷 같은 경우는 이제 경부고속도라고 보시면 되고 아, 예. 이 경부고속도로에 이제 차량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려면 이걸 풀어주는 다른 간선도로를 쭉 만들어주면 이제 경부고속도로에만 뭉치는 현상이 이제 해소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뭐 큰 트럭이나 이런 개념은 간선도로에 있는 여러 데이터를 모아서 정리해서 보내서 수송하는 방법을 해가지고 전체 흐름 속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레이 2 방식입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네, 네. 또 생소하니까 어려울 예, 것 같이 느껴지네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이슈가 에너지 소비 문제 네, 네. 아니겠습니까? 뭐 작업 증명 방식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그러는데 이 작업 증명 방식은 뭐 많은 전력을 소비한다 이런 네, 지적들이 네, 있지 네. 않습니까?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 그 비트코인이 처음 채굴을 했을 때는 그 비트코인 채굴을 가정용 컴퓨터에서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이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이다고 생각하니까 경쟁적으로 채굴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비트코인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는데 남미에 있는 아르헨티나 전체 나라가 쓰는 전기량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계적으로 볼 때. 네네. 예,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 프로젝트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프로젝트는 그렇게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면 이 취지하고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전기를 조금 덜 쓰면서 똑같은 효과를 누리는 거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예, 예. 그게 뭐죠? 그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 방식은 작업 증명 방식이란 POW 방식이고요. POW. 예. 예. 이더리움은 지금 POS, S가 이제 지분이라는 뜻인데 지분 증명 방식으로 프로젝트들이 변화됐습니다. 아, 전기량이 P- 훨씬 적게 들죠. POW하고 네. 또 POS는 뭐 에너지 측면에서 네. 확실하게 이제 차이가 있는 네, 것으로 엄청난 이렇게 차이가 이해가 되네요. 이 두 방식이 블록체인의 방향성에 도대체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이것도 궁금하네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프로젝트 수로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POS, 그다음 POA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소수 아주 마이너한 숫자와 비트코인만 POW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숫자는 그러한데 전체 블록체인 산업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포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 지금 50%는 POW로 채굴되고 있고 나머지는 POS로 이제 채굴되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POW보다는 POS 방식이 더 많아질 거라고. 주로 뭐 전력 문제 때문에 네, 뭐 맞습니다. 그런 거겠죠. 네. 뭐 그럼 블록체인의 미래는 도대체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 블록체인 영역에 생길는지 이런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블록체인 하면 코인 뭐 그다음에
화폐 이쪽만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분야가 화폐, 그다음에 CBDC, 디지털 화폐 뭐 이런 쪽이고요. 다른 큰 축으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선거 시스템, 블록체인을 위한 기업 내의 그 데이터 저장 시스템,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관하고 하는 여러 가지 분야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화폐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이게 블록체인 하면은 궁극적으로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NGO와 투표 시스템이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통들 이제 블록체인이니 또 비트코인 이걸 같이 보고 뭐 좀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어떤 영역이든 악용하면 나쁜 게 되고 네. 선용하면 좋은 제도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코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블록체인을 좀 더 이렇게 넓게 얘기를 하고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사회 전반에서 블록체인이 뭐 더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이신데 블록체인이 더 발전하려면은 뭐 어떤 또 조건들이 뭐 필요할런지 이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신생 산업이든지 그 발전을 하게 되려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너무 늦어지는 느낌이 있고요. 정부 규제를 할 것이면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로드맵과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이쪽 업체에 종사하는 분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아직도 블록체인 하면 너무나 좀 생소한 개념들이 많은데 그 확장성을 위해서 뭐 개인적으로는 너무 생소한 용어를 쓰는 것보다는 기존의 용어를 이용해서 대중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쪽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이제 컴퓨터가 일반화된 것은 제 기억으로는 1980년대 후반 같아요. 네. 그 이전부터 쓰였지만 저는 이제 1989년도 처음 PC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검찰에서는 거의 처음 시작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맨 처음엔 이걸 굉장히 어렵다고도 생각을 해요. 어렵다고 생각해가지고 도전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공동체에서 컴퓨터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때가 왔다. 그러니까 좀 컴퓨터를 많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용 방법을 좀 익혀달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보니까 아무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컴퓨터라는 것을 우리가 쓰다가 고장나면 그럼 뭐 어렵지 않게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컴퓨터가 고장날 거 두려워하지 말고 던져서 깨뜨리는 거 아니면 얼마든지 고쳐서 쓸 수 있으니까 좀 자유 활용을 해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컴퓨터를 배운 분들이 나중에 그 모임에서 아주 다 리더가 되고 다 이랬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의 일부, 블록체인의 일부 부작용 때문에 모든 걸 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결국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선거에도 많이 저는 관심이 이제 그 부분 많이 있는데 공정하고 정확한 이런 선거 시스템으로 이게 활용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제가 당 대표 시절에 그 직전에 있던 그 국회의원들이 우리 당을 블록체인 정당으로 만들자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했었어요. 예, 2013년, 2015년 제가 당 대표가 된 건 2015년인데 그때 2013년도에 이미 이제 블록체인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만 가끔 한 번씩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하여튼 이분도 아주 그 잘하는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래서 시간이 지금 이제 8, 9년 지나면서 좀 늦어졌죠. 우리가 앞으로 이런 좀 앞서가는 부분들 특히 이제 오해가 있지만 사실은 이게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이런 영역이 바로 이제 블록체인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김성훈 대표님 덕분에 블록체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까지 폭넓게 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어디까지 이제 발전할지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블록체인은 인재 신생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 어떤 하나의 현상만 보고 전체를 판단하기보다는 전체를 쭉 아우르는 지식을 취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예. 저는 오늘 방송을 이제 듣는 분들에게 어떻게 좀 작은 조언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늦게 시작해서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여러분 오늘 블록체인 역사와 또 미래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런 시간들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